내 이름은 지설이라 하오. 경상도 안동에서 멀지 않은 구룡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소. 산과 강이 감싸 안은 조용한 곳이요. 구룡마을은 바람도 조심히 스치는 곳이라 하였지요. 그 바람 속엔 옛사람들의 한숨도 웃음도 익힌 이야기도 함께 실려다니곤 하였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음력 3월 초여를 매화가 아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마지막 무렵이었소. 그날 밤 마을 어귀의 노승 한 분이 길을 지나며 우리 집 앞에 멈추었답니다. 나무 지팡이로 땅을 한번 탁 치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 집 여인의 숨결이 달빛에 젖는구나. 그러나 그 속에서 별 하나 솟아오르리라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였소. 나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자라났지만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나를 낳자마자 숨을 거두었고 아버지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관청에서 끌려가 감감무소식이었소. 그리하여 나는 외할머니, 금옥할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할머니는 말씀이 적은 분이었소. 다만 밤마다 내 이마를 쓸어주시며 이렇게 속삭이셨지요. 지설아, 너는 붓끝에 피어나는 매화와 같단다. 눈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말 거라.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소. 처음엔 마당에 나무막대기로 흙바닥에 꽃을 그렸고 장독대 옆에 검댕이를 긁어 기왓장에 새를 그리기도 했지요. 장터에서 남은 종이에 잉크 한 방울 섞은 물을 묻혀 그린 매화는 다음날 비바람에 지워졌지만 내 마음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소. 한 번은 마을에 떠돌이 약장수가 찾아왔는데 내가 그린 닭 그림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이 손재주는 서울의 화원도 부러워할 거야. 저 기운을 화폭에 담으면 장수도 웃는다네. 어느 봄날 마을 연못가에서 사슴 2마리가 나타났던 적이 있었소. 그때 나는 연못가 바위에 앉아 버들가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사슴들이 나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바위 옆에 고요히 앉았지요. 신기해서 손을 내밀자 작은 사슴 1마리가 내 손끝을 핥았답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마을 아이들은 나를 사슴의 친구라 불렀고 심지어는 신내림을 받은 아이가 아니냐며 수군대기도 했지요. 지설이 그림을 그릴 때면 바람이 멈추고 새소리도 잠잠해진다. 그런 말도 돌았소. 어떤 이는 내 그림을 몰래 가져가 자식의 시험방에 붙여두었는데 그해 과거에 급제했다며 고맙다고 절을 하기도 했지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즐겨하였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소.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내 신분은 바뀌지 않았소. 나는 그저 관가에 허드레시를 하는 소녀였고 마을에서는 그림질하는 계집이라며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지요. 한 번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중 이웃 아낙이 내 손을 보고 이러더이다. 어메, 지설아, 내 손은 어찌 저리 고우냐. 마님 손 같다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빨래하는 손이나 그림 그리는 손이나 같은 손이지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모두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속엔 항상 비아냥이 섞여 있었지요. 평민이 뭐 한다고 그림이래? 혼처도 못 잡은 계집이 붙질만 하니 남자들 눈에 띄는 거지. 이런 말들이 돌고 돌아 내 귓가에도 자주 들렸어.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림은 내 말이었고 순결이었으며 내 유일한 세계였기에. 외할머니께선 그런 내 고집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집 안처마 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할머니가 물끄러미 날 보더니 이렇게 말하셨지요. 지설아, 그림은 마음의 거울이다. 내 마음이 흐리면 그림도 흐리고 내 마음이 맑으면 그림도 맑다. 항상 마음부터 닦아야 한다. 그 말씀이 내게는 글보다도 법보다도 강한 가르침이 되었답니다. 매년 음력 초하루에는 마을마다 대감되게 김치를 담그는 풍습이 있었소. 그날은 마을 아낙들이 모여 뒷마당에서 김치를 버무리는데 나는 그 뒷마당 담장 너머에 피어난 수선화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요. 그러다 그 장면을 종이에 옮겨 그렸는데 하필 그 종이를 빨래와 함께 말리다 바람에 날려 마님의 발 아래에 떨어졌답니다. 마님께서는 종이를 집어들고 말없이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음날 내게 사람을 보내셨지요. 마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더라.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소. 혹시 불경하게 보였던 게 아닐까 걱정하며 들어간 대청. 그런데 마님은 거울 앞에서 비녀를 고르며 말씀하시더군요.
내 그림 솜씨, 보통이 아니더구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감히 제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조용히 돌아서며 말씀하셨어요. 내 너를 쓰고 싶구나.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고 나를 헐뜯던 이들은 수군거림을 줄였으며 우물가에서 내가 등장하면 길을 비켜주기도 하였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신분이란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문신 같은 것이기에 나는 여전히 그 이른 새벽 어두운 마당에서 물을 깃고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남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나의 목소리이자 꿈이며 어쩌면 내 잃어버린 과거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말이지요. 마을이 숨을 죽인 듯 조용했던 그 여름, 안동 땅 구룡마을엔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바람이 눅눅하게 불어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눅진하고 무거워 이불 속에서도 등에 땀이 찼고 나뭇가지엔 이슬 대신 먼지가 내려앉았지요. 그 시절 나는 여느 날처럼 새벽녘 우물가에서 빨래를 마치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당 입구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다름 아닌 조대감댁의 하녀, 채이였습니다. 평소에 말없이 시중만 들던 아이인데 그날은 눈빛이 어딘가 급해 보였지요. 지설아, 마님이 널 찾는다. 나는 마음이 철렁했어요. 나 같은 하인에게 직접 마님이 부른다는 건 예사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침 안개가 마당 위로 아른거리는 사이 나는 허둥지둥 발을 씻고 옷깃을 정리한 뒤 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조대감댁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권세가였고 그 대문이 높이는 마치 하늘과 땅을 가르는 경계처럼 느껴졌어요. 대문을 지키는 하인들은 익숙한 듯 나를 무심히 통과시켰고 우리는 후원을 지나 곧장 안채로 향했지요. 마님은 항상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손에 비녀를 쥔 채 긴 머리칼을 정리하던 마님은 나를 보자 고개만 살짝 돌려 말했습니다. 그림 잘 그린다지. 나는 놀란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지요. 그저 흉내만 낼 뿐입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이럴 땐 솔직함이 낫지. 마님의 눈빛은 유난히 깊었고 나는 그 깊이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마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청할 일이 있다. 잘 들어주면 너와 내 할미에게 큰 복이 돌아갈 거야. 그 순간 나는 알아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 부탁이 아니라는 거려. 마님은 창호지를 닫고 내게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박진사와 내가 연락을 주고받고 싶다. 그런데 대감의 눈을 피하려면 중간에 사람이 필요해. 박진사는 조선 팔도에 이름난 문사였고 과거 급제 후 지방으로 내려와 향교를 돌보던 인물이었어요. 나도 몇 차례 멀리서 그를 본 적 있었지요. 백발이 성성한데도 품이 있고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과 마님이 제가 감히 그런 일을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님은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은전이 서너 개 들어 있었고 그 무게가 내 손바닥을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편지를 품고 마을 뒷산 쪽 샛길을 따라 향했습니다. 그 길은 예전에 스님들이 암자로 오갈 때 자주 이용하던 길이었지요. 돌이 많은데도 유난히 조용하고 발소리가 흙에 묻히는 느낌이 드는 길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던 시간, 박진사께서는 벌써 그 길 어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설인가? 예, 진사 어르신. 이 서찰을 전해드리라는 마님의 전갈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찰을 품에 넣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게 짖는 소리와 함께 마을 순찰군의 횃불이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3살 무렵 마을 연못 근처에서 논일다 우연히 사내 아이와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허리춤에 작은 피리를 차고 있었고 고운 말씨를 쓰는 걸 보니 분명 양반 자제였지요.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헤어지며 말했어요. 언젠가 이 마을에 다시 온다면 너를 기억하겠다. 그게 지금 박진사님일까? 물론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그날의 감정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 설명하지?
순찰군이 다가오자 박진사께서 먼저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시 한 수를 보이고 간평을 청하러 왔소이다. 나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찰군은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보다가 결국 돌아섰고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문간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었느냐, 지설아? 죄송해요. 마님, 심부름이 좀 길었어요. 나는 입가에 미소를 억지로 띄웠지만 할머니의 눈은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했지요. 지설아, 벌은 달지만 쏘이면 아프단다. 남의 꿀단지 지키다 다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지만 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할머니. 내 말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등이 그렇게 작고 그렇게 떨리던가요? 며칠 후 마님은 나를 따로 불러 또 다른 서찰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 편지에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매화향이었지요. 박진사님은 그 향기를 맡고 편지를 얼굴 가까이 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대는 글도 향도 아는 분이었군요.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진심을 주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화 한 송이와 그 옆에 조심스레 그려넣은 벌 한 마리. 꿀을 찾아 헤매지만 꽃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벌이었어요. 나는 붓을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늘 그렇듯 지게에 마른 빨래를 한가득 얹고 구룡마을 초입을 지나고 있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뺨에 닿는 햇살은 낮보단 한결 부드러웠다. 장독대 너머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싶어 안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레 누군가와 부딪혔다. 나도 모르게 지게가 휘청했는데 맞은편에서 손재주가 빠른 사내가 재빨리 잡아주었다. 놀란 내 눈앞에는 짙은 남색 도포를 입은 청년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내가 떨어뜨린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건 내가 우물가에서 틈틈이 그려둔 매화 그림이었다. 이건 혹시 본인이 그리신 겁니까? 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분놀림. 내가 아는 분의 화풍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혹시 누구께 배우셨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내 그림을 이렇게 단박에 꿰뚫어 보는 이는 처음이었기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없습니다. 저는 그저 보고, 느끼고, 그리고 싶을 때 그립니다. 그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말없이 종이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흔치 않습니다. 제 이름은 서도준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제게 조금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이 처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거절하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우연처럼 자주 마주쳤다. 때로는 우물가에서, 때로는 산자락에서, 또 때로는 장터 어귀에서. 어느 날은 대나무 수발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가 다가와 조용히 앉더니 도포자락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들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리는 건 생기가 없네요. 붓을 쥐는 손에 망설임이 있으시군요.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림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지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나는 조금씩 그에게 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이야기, 이름 없는 병을 앓고 있는 외할머니를 위해 매일 산길을 오르며 약초를 캐던 날들, 그리고 그림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세상과의 끈을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고백까지. 그런 어느 날 도주는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본래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외조부가 그림을 사랑하셨기에 자연스레 화공들의 그림을 보며 자랐고 내게도 붓을 쥐어주셨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실용을 중시하는 문신이었기에 그림 같은 건 허영이라며 항상 꾸짖으셨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이어 말했다. 어릴 적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접었고 대신 글을 익혔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이 생겨나더군요. 그러다 이곳으로 내려와 당신의 그림을 보고 처음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에게도 작지 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마치 서로의 상처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어느 날 대감댁의 뒤뜰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비를 피하려 허겁지겁 처마 밑으로 달려들었고 물길을 털다 보니 도준의 손등에 묻은 먹물이 내 손등에 묻었다. 그는 미안하다며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던 비단 손수건을 꺼내 내 손을 닦아주었다. 그때 그의 손이 내 손을 덥석 감싸며 우리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고 내 얼굴은 복숭아비처럼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구룡마을은 작은 동네였고 누군가의 시선은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날 장터에서 나는 익숙한 속삭임들을 듣게 되었지요. 그 지설이라는 계집, 박진사뿐만 아니라 젊은 도련님까지 눈이 휘둥그레더라. 그림 핑계로 사내들을 홀리나 보지.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고 나는 다시금 침묵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도주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소문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그 말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맑은 개울도 돌 하나 던지면 흐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다시 맑아지지요. 나는 아직 그 시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는 나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의 그림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는 마주 앉기보다 서로 등을 맞댄 채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말은 적어졌지만 그 속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깊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저녁 그는 내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르쳐준 붓눌림으로 그린 매화가지였고 가지 끝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구룡마을에는 언제부터인가 바람결에 나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실려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낮은 속삭임이었지만 곧 마을 장터며 오물가, 심지어 약초밭 근처에서도 내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나는 침묵하는 법을 배운 지 오래였지만 조용히 입을 다문다고 해서 세상의 입술이 닫히는 건 아니었다. 지설이가 말이야. 그 박진사랑만 얽힌 게 아니라 요새는 젊은 도련님이랑도 눈빛이 심상치 않다더라. 그 계집이 겉으론 얌전해도 은근히 남정네를 다룰 줄 아는 모양이지. 손은 고운데 마음은 좀 날카로운 듯해. 나는 빨래를 헹구던 손을 멈췄다. 물속에서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빨래를 짜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물은 유난히 차갑고 햇살은 눈에 따가웠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조용히 부르셨다. 지설아, 여기 좀 앉아보거라. 나는 장작더미 옆에 앉아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다리 기운이 약해져 뒷방에 누워 계신 날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눈은 여전히 날카롭고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했다. 이 마을이 작다는 거 알지 않느냐? 네, 할머니. 작은 마을은 말이 참 빠르다. 숨긴다 해도 다 퍼진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릴 적에도 그랬다. 대감댁 도령이 우리 동네 하녀에게 꽃비녀를 선물한 적이 있었단다. 그때 그 하녀는 그저 감사하다고 고개만 숙였지. 하지만 하루아침에 마을 안준마들 입방아에 올라 나중엔 조용히 짐 싸서 사라졌단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하녀가 나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설아, 내 마음이야 어떻든 간에 남의 눈은 자비롭지 않단다. 나는 눈을 감았다.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서도준 도련님이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그날은 아침부터 안개가 자욱한 날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대나무 숲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숲속에서 작은 정자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전 버려진 정자였지만 비를 피하기엔 딱 좋은 곳이었다. 요 며칠 마을이 어수선하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도련님께 누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나는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내게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건 당신입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흐릿한 안개 속에서도 또렷했고 그의 눈빛은 한결같았다. 제가 이렇게 도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부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믿는 법이지요. 그는 자신의 품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엔 우리가 함께 그렸던 그림이 정성스레 묶여 있었다. 그중 한 장, 매화가지가 부드럽게 흩날리는 장면을 그린 것이 있었다. 이 그림.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예전에 외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지설아, 봄이 되면 마을 뒷산에 흰 매화가 핀단다. 그 매화는 겨울 내내 눈을 맞고도 향을 잃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눈 속에서도 향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자라왔다. 그리고 지금 그 매화 같은 사람을 눈앞에서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장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마님은 나를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설, 너 요즘 자주 도련님과 함께 보인다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혹시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꿈은 꿀 수 있는 사람만 꾸는 것이지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 순간 마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러나 나는 그날 정원 담장 너머로 떨어지는 매화잎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겠다. 며칠 후 도주는 내게 조심스레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그 안에는 조선 왕실 문양이 새겨진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언젠가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나는 조선의 왕세자 우빈이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내가 그저 그림을 가르쳐 주었던 청년이 조선의 왕세자였다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흔들렸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그가 준 옥패를 꺼내 들었다. 옥의 표면에는 매화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매화는 겨울에도 피어난다. 나도, 내 마음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다. 구룡마을 뒤편 산등성이에서 부는 바람도 없었고 평소라면 자정이 가까워지면 지저대던 마을 개들도 유난히 잠잠했다. 나는 초롱불 하나 켜놓은 채 마당 끝 작은 평상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오늘 낮에 마님께 받은 서찰이 들려 있었다. 백운산 입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오십시오.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감춰져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편지는 단순한 연정의 고백이 아니었다. 지난달에도 마님은 내게 박진사에게 서찰을 전해달라 부탁했고 이번엔 이름 모를 전주에서 온 선비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한 건 내가 이 일을 더는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의 병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었고 내가 번 돈으로는 약재값조차 넉넉치 않았다. 그날 낮 나는 우물가에서 채이를 마주쳤다. 채이는 마님의 시중을 드는 하녀였는데 성격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기로 소문난 아이였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는 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지설, 혹시
마님께 또 심부름을 받고 있니? 나는 대답을 피했다. 마님은 예전부터 사람을 잘 쓰셔. 그녀는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말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어쩌면 나만 그런 일을 맡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무심코 장터 어귀를 지나다가 작은 소란에 휘말렸다. 시장통의 아주머니 셋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그중 한 명의 며느리가 다른 동네 선비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그런 걸 숨긴다 생각했어? 그 여자, 얼굴은 순해 보이더니 결국 그럴 줄 알았지.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싸움은 나와는 무관했지만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여인의 평판이란 도자기처럼 한 번 금이 가면 다시 붙이기 어렵고 누구보다 여자가 여자를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세상이었다. 그날 밤 평상에 앉아 서차를 바라보던 내게 누군가 다가왔다. 발자국 소리가 조심스럽고 낮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설. 그는 도준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도준은 늘 입가에 머금던 미소도 부드러운 어조도 아니었다. 대신 눈빛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었다. 들었어. 마님께 또 심부름을 맡았다고. 나는 서차를 품에 감췄다. 하지만 도준은 애써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그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붉은 비단으로 감싼 작은 옥패였다. 가까이서 보니 그 표면에는 왕실의 상징인 매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세자 이우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손등에 있던 촛불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바람도 없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 왜 지금에서야 말하셨습니까? 처음엔 말할 수 없었어. 너를 시험한 것도 속이려 한 것도 아니야? 그저 잠시라도 세자가 아닌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너를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금껏 함께 그림을 그리고 웃고 때론 말없이 걷기만 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빛깔로 바뀌어버린 기분이었다. 내가 마음을 준 사람은 조선의 왕세자였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폐하의 후궁도 귀비도 될 수 없는 신분인데요. 너는 나에게 그런 지위로 남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스승이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은 신분의 벽 앞에서 감히 꺼내기 어려운 단어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새벽 이슬이 내려앉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빛은 유난히 맑았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대나무 숲의 흔들림이 마음을 씻어주는 듯했다. 이틀 후 도주는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곧 한양에서 부름이 올 거야.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전국도 불안해지고 있어. 내가 떠나기 전 너에게 이걸 맡기고 싶어. 그는 다시 한번 옥패를 내밀었다. 그리고 함께 접힌 봉투 하나. 봉투 겉면에는 윤대환 좌랑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혹시 내가 위험에 빠지면 이걸 가지고 의금부의 윤대환을 찾아가. 그는 내가 가장 믿는 이다. 나는 말없이 그것을 품에 넣었다. 너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너를 생각하지 않는 날은 없을 거야.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뒷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꽃보다 바람과 닮아야 한단다. 머무르기보다 흐르고 때로는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짜 인연이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붓을 들고 그의 뒷모습을 그렸다. 붓끝이 떨렸고 종이는 이슬에 젖었다. 하지만 그림 속 그 사람은 어쩐지 내 마음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도련님, 아니 이제는 왕세자 이호빈께서 떠난 뒤
구룡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치 커다란 파도가 닥치기 전에 고요함과 같았다. 사람들의 시선도 말투도 어느 순간부터 무겁고 날카로워졌다. 특히 조대감 댁에서 자주 오가던 하인들마저 내게 인사를 건네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마님은 나를 다시는 따로 부르지 않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대나무 숲길을 지나던 어느 날 장날을 맞아 북적이던 장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저기, 저 처녀. 지설이라던가? 들었어. 조대감 댁에서 뭔가 큰일이 있었다던데. 밤중에 서책이 사라졌고 마님이 사람을 불러 큰 소리로 호통쳤다지. 그러고 보니 그 처녀 요새 왜 이리 기운이 없어 보여? 나는 등을 돌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손에는 들고 있던 참깨 꾸러미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조용히 살겠다고 마음먹은 지 오래였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대감댁의 하녀 채이가 몰래 찾아왔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지설아, 조심해. 마님이 무언가를 감추려 하고 있어. 그게 너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나는 놀랐다. 채이는 원래 입이 무겁고 이를 함부로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밤, 마님 방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어. 내가 몰래 들여다봤는데 서찰을 불태우고 있었어. 그런데 그 편지. 내가 썼던 필체 같았어.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마님의 명으로 내가 전달했던 여러 편지들, 그중 일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지만 어떤 편지들은 누군가의 손에서 새로 쓰여지고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 편지들 중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라면 너무도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집 앞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유난히 창백했고 바람은 밤이 깊어질수록 한층 더 싸늘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방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 지설아, 혹시 무슨 일 있느냐?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바람 쐬고 있었어요. 옛날의 말이다. 내가 너만 했을 때 동네 청년 하나가 반란에 연루되어 도망친 적이 있단다. 마을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 청년의 가족조차도 그를 모른다고 했지. 그 사람 어떻게 되었어요? 그 청년은 끝까지 자신이 억울하다고 외쳤고 결국은 어느 먼 지방에서 초야에 묻혀 살다 죽었단다. 사람들의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기억은 비바람보다 무정하지. 나는 할머니의 말에서 지금의 나와 닮은 구석을 보았다. 나는 무엇도 훔치지 않았고 어떤 음모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얽힌 편지가 누군가의 화근이 되었다면 나는 이미 칼날 위에 서 있는 셈이었다. 며칠 후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에서 낯선 남자 하나가 길을 가로막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의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고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지설아 씨, 조정에서 전달할 말이 있어? 서울로 올라가야 하오. 서울이요. 왕세자 저하의 명이요. 더는 이곳에 머물면 위험하다고 전하셨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넣어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도준, 아니 왕세자 이호빈이 떠나기 전 나에게 준 옥패와 편지가 있었다. 이 남자는 그걸 보고 고개를 숙였다. 이걸 본 이상, 이제 아씨는 더 이상 이 마을의 처녀가 아니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속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지만 내가 해야 할 선택은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저 서울로 가야 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가는 게 맞구나. 저 달을 봐라. 둥글고 밝고 널 보내기 딱 좋은 날이다.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할머니의 미소에서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이튿날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나는 서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흙먼지가 일고 바람은 소매 끝을 스쳤다. 떠나는 내 뒷모습을 본 누군가는 또 무어라 수군거릴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사람들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간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남는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이제 세자이오빈 곁으로 간다. 한양에 도착한 날, 나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다. 구룡마을의 푸른 산과 조용한 우물가, 바람결에 흔들리던 대나무 숲의 속삭임은 먼 꿈처럼 느껴졌고 사람과 마차가 뒤엉켜 소란한 육조 거리의 풍경은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윤대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의금부 소속의 중간 벼슬을 맡고 있었고 왕세자 저하의 편지를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날 안내했다. 그가 마련해준 방은 작지만 정갈했고 마루 끝에 놓인 매화 문양의 닭이 세트에서 주인의 성품이 엿보였다. 며칠 동안은 아무도 날 찾지 않았다. 나는 마당의 돌계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냈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거나 말없이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내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나가 매화를 그리는데 소녀 하나가 문 밖에서 조심스레 날 불렀다. 혹시 지설 언니이신가요? 15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말갛게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고 조신한 흰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이름을 은세라 소개했다. 저는 윤대환 도련님의 막내 여동생입니다. 언니께서 그림을 잘 그리신다 들어서 혹 배우고 싶어 찾아뵈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은세는 매일같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단정하고 겸손했지만 그림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붓을 쥔 손끝에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보는 듯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림을 왜 배우고 싶니? 여염집 교수가 붓을 들기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은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형님께서는 저를 일찍 혼인시키려 하세요. 상대는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랍니다. 하지만 언니, 저는 제 마음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꽃도, 새도, 그 안에 내 마음도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림은 단순히 손재주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이 흘러드는 그릇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매화를 그렸고 봄날이 가까워질수록 은세의 매화도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붓끝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점차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윤대환이 조용히 나를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왕실의 문장이 찍힌 봉함지가 놓여 있었고 그는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세자 저하께서 서북 접경지에서 뜻밖의 습격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일부 신하들이 이를 빌미로 내부적으로 모함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씨의 이름도 언급되었습니다. 나는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어찌하여 제 이름이 과거 조대감댁에서 전달하셨던 서찰 일부가 지금 이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저하께서는 전혀 상관없다 하셨으나 조정 내에는 저하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려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오래전의 밤들을 떠올렸다.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감쌌던 기억, 조심스레 박진사에게 넘겨주던 순간, 마님의 눈빛, 그리고 나의 망설임. 모두가 되살아났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윤대환은 한 장의 종이를 꺼내주며 말했다. 기억나는 서찰의 내용이나 문장을 최대한 적어 주십시오. 다른 이들과의 증언과 맞춰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등잔불 아래에서 천천히 기억을 되짚었다. 익숙한 문장들이 뇌리를 스치고 단어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되살아났다. 내게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내가 지나온 길이었고 지키고 싶은 사람이 남긴 흔적이기도 했다. 며칠 후 윤대환은 내게 은밀히 말했다. 아씨, 저하께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곧 밀사를 통해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몸을 낮추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날, 나는 은세와 마지막으로 함께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그린 건 두 송이의 매화였다. 내 매화는 조금 더 짙고 굳건하게 가지에 뿌리 내려 있었고 은세의 매화는 아직 봉우리였지만 곧 피어날 듯한 생동감이 있었다. 은세는 내게 말했다. 언니, 저희 집에 오래 머물러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언니와 함께했던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은세야, 너의 그림은 내 마음을 닮았단다. 언젠가 너만의 정원을 피워내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하얀 매화밭 한가운데 서 있었고 멀리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예전처럼 도포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한 권의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봄바람이 그림책을 넘기며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우리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양의 겨울비가 내려앉던 날, 나는 다시 그와 마주하게 되었다. 저작거리에 퍼진 찬 기운은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했고 조용히 내리는 빗방울은 기와 지붕 위로 부드럽게 떨어졌다. 나는 은세가 챙겨준 진회색 도포를 입고 성안 남쪽 끝, 오래된 별채가 있는 저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세자 우빈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궁 밖에 마련된 몇 채의 별당 중 이곳을 가장 아꼈다고 했다. 이유는 단 하나, 담장 밖의 매화나무 한 그루 때문이었다. 매해 봄, 그 매화는 가장 먼저 꽃을 틔웠고 우빈은 그 나무를 침묵 속의 약속이라 불렀다. 그와 다시 마주했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다 담장 너머 매화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지설. 오랜만이구나.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으며 그 안에 깃든 마음은 숨기지 못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니. 매일 너를 걱정하며 살았다. 우리는 함께 앉아 담장 아래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 사이로 매화가지가 흔들렸고 빗물이 여전히 뚝뚝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오래전 구룡마을의 어느 봄날을 떠올렸다. 그날은 할머니가 아프셔서 약초를 구하러 산을 오르던 날이었다. 땀에 젖은 손으로 도토리 껍질을 벗기고 있던 내게 지나가던 나그네가 말을 걸었다. 이 마을 처녀들은 손끝에까지 강물이 흐르는 듯하구나. 그 사람은 훗날 도준, 곧 세자 우빈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첫 만남이 모든 시작이 되었다. 나는 담담하게 지난 날을 이야기했고 세자는 조용히 들었다. 그 후 그는 내게 하나의 작은 제안을 했다. 지설, 나는 너를 숨기고 싶지 않다. 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 사람 앞에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윤대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를 데리고 비밀리에 준비 중인 문서 복원 작업이 한창인 방으로 안내했다. 그 방에는 사흘 전까지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여인의 모습도 있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정훈이라 소개했다. 조대감의 셋째 첩이자 과거 마님의 명으로 서찰을 전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었다. 그녀 역시 피해자였지만 입을 다물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지설아 씨,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제는 우리가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본 것을 모으면 진실이 됩니다.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누군가 나와 같은 무게를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이렇게도 마음을 붙잡다니. 며칠 뒤 나는 세자와 다시 만났다. 그는 조용히 나를 정자 위로 이끌었고 내 손에 한 권의 서책을 쥐어주었다. 이건 어릴 적부터 그리던 그림 일기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 선과 여백의 미를 담아보았지. 이젠 너도 기억을 기록해줘. 그것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매화나무, 우물가, 할머니가 앉아 계시던 마루,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우빈의 눈동자. 며칠 후, 대궐에서는 비공개 논의가 열렸다. 조대감의 비리와 관련된 고변서가 들어왔고 그 중심의 마님과 조대감의 연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내가 전했던 서찰이 제작성된 형태로 활용되었고 그 문장의 유사성은 마님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날 밤 윤대화는 내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지설아 씨, 내일 대전 앞에 서게 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나는 처음으로 대궐 안정전 앞에 섰다. 수많은 시선 속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기억을 꺼냈고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설 낭자,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 임금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진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임금은 조대감의 파직과 박수홍 선생의 복권을 명하셨다. 내가 정문을 나설 때 하늘은 어느덧 맑아져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마치 나를 다독이는 듯 따스했다. 멀리서 세자 오빈이 천천히 걸어왔다. 이번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켜드릴 것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겨나지요. 나의 그림자는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한양의 하늘은 며칠 동안 구름이 거치지 않았다. 어딘가 흐릿하고 묵직한 공기 속에서 나는 다시 윤대환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은세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서 조심스레 붓을 씻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는 반가운 듯 고개를 들었다. 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떨리셨을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생각보다 덜 떨었어. 아마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해온 말이었으니까. 은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자신의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자그마한 그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해질녘의 대궐을 배경으로 매화나무 아래 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하나는 도포를 입은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단정한 저고리 차림의 여인이었다. 언니와 세자 저하를 그린 거예요. 정식으로 뵌 적은 없지만 언니가 말씀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그 그림을 가슴에 안았다. 이 작은 손끝이, 이 어린 소녀가 담아낸 진심이 나를 한없이 따뜻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세자 오빈께서 조용히 나를 찾아오셨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부친께서 너에 대해 물으셨다. 너를 어찌 생각하느냐고.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내 사람이라고.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깊은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서촌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다. 예전 궁인 중 한 명이 내려와 차를 끓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우리가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방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은은한 숲향이 배어 있었고 낮은 탁자 위에 진한 차와 함께 고운 다식이 놓여 있었다. 세자는 내게 찻잔을 건네며 물었다. 지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계절은 언제였니?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늦봄이요. 매화는 이미 졌지만 잎이 풍성해지는 그 시기. 모든 것이 조용히 자라나는 때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겨울을 좋아해. 매화가 피기 직전의 고요한 공기. 그 정적 속에 어떤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지 오직 기다림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은 어쩌면 우리 둘의 관계와도 닮아 있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오랜 시간 기다림 속에서 익어왔고
말보다 더 많은 마음을 침묵으로 나누어야 했던 시간들. 그날 밤, 우리는 그 찻집에서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다. 세자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궁에서 자란 그는 항상 조심스러웠고 사람보다는 책과 시간을 더 가까이 했다고 했다. 내게 처음으로 마음을 여는 법을 알려준 사람이 너였다. 나는 그가 말하는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궁 안의 그 누구도, 조정의 그 어떤 신하도 해주지 못한 위로와 진심.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말없이 종이를 마주보며 앉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말이 없었기에 더 깊은 감정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마침내 고향 구룡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정리하고 싶었다. 고향에 도착한 날, 마을 어귀의 대숲에서 옛 친구 연수가 나를 반겼다. 그녀는 아직도 마을 서당 옆에서 작은 직조 일을 하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지설아, 너 이제 더 이상 그냥 우리 마을 처녀가 아니구나.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수야, 나는 여전히 내 친구야. 내가 누가 되었든 그건 변하지 않아. 우리는 그날 밤 옛 우물가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수는 혼담이 깨진 이야기부터 할머니의 병세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꺼내며 나를 웃게 했다. 며칠 후 나는 세자께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아무 꾸밈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전하,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저의 목소리였고 삶이었습니다. 저의 붓끝에서 피어난 그 모든 장면들은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색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자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지설, 내가 왕이 되기 전까지 너는 내 기다림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너는 내 곁에서 조선의 봄을 함께 맞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 첫 화첩의 첫 장에는 흐드러진 매화 아래 도포 입은 한 남자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그 옆에는 단아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작은 붓을 쥐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그러나 아주 가까이 있었다. 한양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예년보다 따뜻한 바람이 먼저 불어와 창덕궁 후원에 피어나는 매화꽃이 조금 일찍 얼굴을 내밀었고 궁 안에서도 다가오는 큰 행사를 예고하듯 은근한 긴장감이 돌았다. 바로 세자빈 책봉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였다. 나지설은 여전히 의운부 뒤채의 조용한 방에 머물며 매일 붓을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나날 후 다시 조정의 중심으로 내 이름이 불리는 일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며칠 전 세자 오빈 저하께서 정식으로 아버지인 상감마마 앞에서 나를 세자빈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셨다고 들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잠시 술렁이었다. 무명 출신의 여인이 세자의 곁에 선다는 사실은 아무리 진실과 용기를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밤 은세는 나를 붙잡고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는 후궁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진짜 세자빈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예전에는 그냥 곁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름도 자리는 중요하지 않았지. 하지만 이제는 나를 믿고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을 위해 내 이름을 숨기지 않으려 해. 며칠 후 세자께서 나를 은밀히 후원 정자에서 만나자 하셨다. 우리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그 길목에서 마주했다. 지설, 너를 세자빈으로 삼고자 하니 이제부터는 많은 이들이 너를 시험하려 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처럼 너 자신을 지켜낸다면 나는 어떤 바람도 두렵지 않다. 나는 대답했다. 저하, 저는 그림을 배울 때 가장 먼저 익힌 것이 여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장 많은 뜻이 담기는 공간이지요. 저의 자리는 저하의 옆이 아니라 저하의 마음속 가장 조용한 여백이어도 충분합니다. 그 말에 저하는 잠시 말을 잃으셨고 잠시 후 내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 중 단 한순간도 허투루 지나간 적은 없었다. 며칠 후
상감마마의 명으로 경복궁 내에 있는 내명부 여인들과의 예비 대면이 있었다. 그곳에는 중전마마를 비롯해 여러 후궁들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에서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지설아 씨는 세자저하의 반려가 되기 위해 어떤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단정히 앉아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글도 시도 잘 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자저하가 말없이 걸을 때 그 마음의 무게를 읽을 줄 알고 저하께서 웃을 때 그 웃음 뒤에 있는 고단함을 헤아릴 줄 압니다. 저에게 그만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해 저하를 이해하려는 진심 하나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중전마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진심은 궁궐에서 가장 먼저 시험당하고 가장 늦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씨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궁의 꽃도 마음에 피겠지요. 그날 이후 나는 궁 안에서의 첫 수업을 시작했다. 궁중 예법, 음식 이름, 보통 여염집에서는 쓰지 않는 궁중 말투까지. 나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배우며 익혀갔다. 궁녀 하나가 수업 중 말없이 차를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아씨는 자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품으로 품으셨네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세자께서 나를 다시 불러 정원 한켠 작은 찻자리로 이끄셨다. 그곳에는 예전 내가 세자께 처음 붓을 가르쳐드린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 듯한 소박한 탁자와 종이, 붓, 먹이 준비되어 있었다. 기억하느냐, 지설. 너의 손이 내 손 위에 닿았던 그날. 나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너를 사랑했지? 그 감정이 아직 사랑인지 아니면 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절실함인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 모든 봄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붓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그렸던 매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 속 두 송이의 매화는 마치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아래 나는 작은 글씨로 적었다. 바람이 불어와도 가지는 꺾이지 않게 하리이다. 그대의 곁에서